여러분, 만약 한 사람이 UN 같은 거대한 조직을 혼자서 만들어서 세계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떨까요? 좀 영화 같은 이야기죠.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가 가자 분쟁을 해결하겠다면서 평화위원회라는 아주 강력하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선 새로운 조직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이 평화위원회라는 게 뭔지, 그리고 이 계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, 또 왜 10억 달러라는 돈이 중요한지, 그리고 이 문제로 세계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, 마지막으로 이게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평화위원회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뜯어보죠. 근데 이 계획의 핵심을 딱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질문이 나옵니다. 이거 사실상 새로운 유엔을 만들겠다는 소린가? 심지어 그 의장을 트럼프가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맡겠다고?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세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던지는 거죠. 자,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. 2026년 1월에 설립될 국제기구고 가자지구의 전쟁 후 통치랑 재개발을 감독한다. 근데요, 그 뒤에 붙은 말이 중요해요. 더 나아가 글로벌 분쟁 해결이라는 광범위한 임무를 가진다. 그러니까 단순히 가자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.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. 이게 기존 방식이랑 얼마나 다른지 보려면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바로 유엔이죠. 유엔은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.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해도 아무것도 못하고요. 근데 평화위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. 의장 한 사람,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종 승인권을 가져요. 의장의 단독 결정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구조인 셈이죠. 좋아요. 그럼 이렇게 거창한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?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지휘 체계를 한번 보세요. 완전 피라미드 구조죠? 제일 꼭대기에 최종 권한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종신의장이 있고요. 그 밑에 회원국들로 구성된 평화위원회, 그리고 그 아래에 토니 블레어 같은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자 집행위원회,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그룹이 있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결정이 착착 내려가는 완벽한 상명하다식 구조입니다. 이 계획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. 아주 명확하죠.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싸움을 멈추는 휴전입니다.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거죠. 두 번째는 전환 단계인데 이때 평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국제안정화군이 투입돼서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재건입니다. 경제를 살리고 최종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권을 넘겨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.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단계, 이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국제안정화군입니다. 현지에서 안보와 질서를 유지할 군대인데요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이 군대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해놨다는 겁니다. 아무래도 현지의 반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? 바로 돈이죠.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과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? 이 문제가 이 계획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. 헌장을 보면 정말 눈에 띄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. 첫 해에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회원국은 3년 임기 제한에서 면제된다.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내면 임기 없이 영구적으로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건 뭐 말 그대로 돈으로 영향력을 사는 페이 투 플레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보니까 크게 두 갈래입니다.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회원국들이 내는 기부금, 이건 뭐 일반적이죠. 그런데 두 번째가 이게 진짜 논란의 중심이에요. 바로 이란이나 하마스, 헤즈볼라 같은 단체들의 동결된 자산을 압류해서 쓰겠다는 겁니다.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전 세계가 조용할 리가 없겠죠? 당연히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. 말 그대로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모습이에요. 우선 이 계획을 환영하는 국가들을 한번 볼까요?
이집트, 사우디아라비아, UAE 같은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. 카타르나 튀르키예,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,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아마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의 전통적인 강국들은 아주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죠. 이들은 의장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독단적인 방식, 그리고 기존의 다자 외교 틀을 완전히 무시하는 접근법에 대해 비판하면서 참여를 거부했습니다. 이스라엘도 튀르키예나 카타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요. 심지어는 이 가입 압박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참여를 거부하니까 마크롱 대통령한테 프랑스 와인의 관세 200%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. 이건 뭐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 압력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있죠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이 모든 게 단순히 가자지구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 세계 질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? 이걸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. 기존의 국제기구들은 여러 나라가 모여서 투표하고 또 합의를 통해 어렵게 결정을 내리잖아요. 그런데 평화위원회 의장은 그냥 혼자서 결의안도 채택하고 위원회도 마음대로 만들고 없을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임기도 없어요. 종신직이죠. 이건 정말 한 사람에게 전례 없는 권력을 몰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블룸버그 뉴스에서 나온 말처럼요. 이게 단순히 가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 넘어서서 아예 유엔과 경쟁하거나 심지어는 유엔을 대체하려는 명백한 시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.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인 셈입니다.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이 평화위원회라는 게 정말 복잡한 국제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까요? 아니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다자주의 외교라는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